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국민 평형이 50억에 팔렸다. 부자가 많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에 기대서 부채가 폭증한 것. 그게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경제가 그렇죠. 팩트를 알고 있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사람들 왜곡된 사실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심화되지 않으려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저는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있습니다. 집을 사줄 부자들 대부분의 세대 40대에서 60대의 부가 편중되어 있는 것, 이게 현실이죠. 작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데 우리나라 국민 가구당 자산 5억 3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실물, 즉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이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4억가량 되니까 전체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세대별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50대가 가장 부자죠. 40세를 전후로 이전 이후의 세대를 나눠보면 그들의 순자산 보유액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집니다. 요즘 연끌 많이 했던 30대, 이들의 순자산 2억 4천도 안 되죠. 4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4억 4천, 5억, 그리고 60대 이상이 4억 9천 정도, 이렇게 세대별 부도 격차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자산 유형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저축액과 전세 보증금 비중이 큽니다. 대부분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동산에 그 부가 쏠려 있어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부도 따라가는 현상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집을 사지 않으면 가난뱅이가 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어쨌든 땡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사람들이 생기니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는 더욱더 늘어나게 됐어요. 또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죠. 기회가 많았던 시기, 그래서 애도 많이 낳고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가 절대적인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미국의 베이비 부머, 미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 이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죠.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많으면 80대, 그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시기에 태어난 60대까지 이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낮은 금리, 그리고 자산시장이 성장을 했죠. 활발한 주식시장, 그리고 냉전이 약화되고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미국 세대별 자산 비중을 보면 베이비 부머가 50% 이상 가지고 있죠. 베이비 부머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46년에서 64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X, 65세에서 80년생, 이들이 기술 성장과 더불어 30%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21세기 접어들면서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부 많이 남아있지 않았죠. 미국도 베이비 부머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부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이미 은퇴가 끝난 연령대죠. 64년생까지 이들이 700만 명이 넘고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집을 사줄 수 있는 능력,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이들 집에 대한 집착 대단했죠. 우리나라 전쟁 이후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애도 많이 낳고 공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자녀는 한두 명씩 낳고 이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소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거쳤죠. 여기에 낮은 금리로 경기를 부양하고 냉전이 끝나고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니 넘쳐나는 풍요의 시기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도 이때 가동하기 시작을 했죠.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뿌려댄 헬리콥터 머니, 이런 유동성의 폭증, 자산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고 부도 급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들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 700만 명 이미 은퇴가 끝났어요. 이들 세대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지만 현금 자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은퇴하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 이게 끊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월 평균 연금 60만 원 정도, 절반 이상 이 국민연금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어요. 이들 부동산은 웬만큼 가지고 있지만 실물을 제외한 금융자산 1억 조금 넘는 수준, 이거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은퇴를 시작하는데 더 많은 노인들이 경제활동의 후순위로 물러나게 됩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은퇴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필요 없는 세대가 아니죠. 길어진 수명으로 은퇴 이후 최소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쓸 돈이 없는 것, 우리나라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연금 100만 원 이상 10%도 안 되죠. 정년 맞이하는 2차 베이비부머 앞으로 11년 동안 매년 100만 명씩 나옵니다. 퇴직 후 소득 절벽이 현실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 기댈 수 있는 것 부동산 뿐입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자산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살고 있는 집, 그게 전부죠. 근데 이들 마처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빡빡한 현실에서 살아야 하는 자녀들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요. 응답자의 80%가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 중 24%는 자녀 부모 모두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으니 사람들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1차 700만 명 정도 이미 은퇴가 끝났죠. 2차 베이비부머 더 그 규모가 큽니다. 954만, 1, 2차를 합치면 1600에서 700만의 베이비부머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매년 100만 명씩 은퇴하게 되니까 정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은퇴 후 쓸 돈,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더 살면서 자식이 독립을 하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는 역할, 이 또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 이미 은퇴가 완료됐죠. 이들 같은 경우 쓸 돈이 없으니 부동산을 처분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살 집 가지고 이렇게 늙어갑니다. 2차 베이비부머 65년생부터 74년생, 지금 직장을 다닌다면 거의 피크를 찍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는데 그들의 자녀 세대 2030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 집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이들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끝자락, 그리고 지금의 40대 이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들 또한 집을 물려받거나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집을 사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 즉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세대들이 집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를 겪으니 집이 없다고 느끼고 연끌을 하면서 땡빛을 내며 빨리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를 지지해 줬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더 극심해졌죠. 저금리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빚내서 집사라를 독려했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실시했어요. 병으로 모든 게 멈춘 시장, 버블을 허용해서 부자된 느낌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쓰러지지 말라고 인위적인 부양을 했고, 그러니 자산시장 더 호황을 겪었죠. 그 과정에서 단기에 과열된 자산시장을 보며 더 집값이 오르면 이제 집 못 산다고 하면서 부채를 극대화하면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치만 파티 언제까지 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병이 잦아들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부양을 종료하고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시장이 끝나니 시장은 급 냉각기를 겪었어요. 그치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이런 정상적인 수순이 가져올 충격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또다시 부양책을 폈던 것 최근까지 일입니다.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서 돈 안 빌려 쓰고 집값 뚝뚝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온갖 정책금융을 통해서 빚을 내서라도 시장을 부양해 달라는 역할을 젊은 세대에게 부여했고 그 부양책의 결과 한계의 부채 상황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 부양하는 정책 어느 정권이든 어느 시기든 벌어집니다. 그치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환경과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정부의 부양책만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이 있어요. MB 정부 때 역대급 규제 완화를 했죠. 노무현 정부 시절 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여파가 효과를 발휘하고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닥쳤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체들 부도 나고 전국에는 집들이 안 팔리고 쌓였습니다. 이때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주택시장 급속도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 갖고 있던 모든 규제를 풀었죠. LTV 비율도 높여주고 세금도 깎고 재건축 이런 거 풀어주고 종부세도 줄였어요. 나아가 한시적으로 양도세까지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폈었습니다. 이런 불황이 오기 직전에 부동산 과열을 겪었죠. 예정됐던 공급 확대 정책 함께 작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집을 쏟아지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매매보다 전세로 머무르려고 하고 하우스푸어가 속출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주는 상황일 때는 아무리 대출이 있어도 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 갚고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내놔도 물건이 아예 팔리지 않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기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남의 돈까지 끌어모아서 샀기 때문에 막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됐어요. 유례없는 규제 완화를 했지만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넘쳐났고 주택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 벌어졌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 또 주택시장 공급은 이루어지는데 살려는 사람이 사라진 시장, 이런 시장 하에서는 정책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건 우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현 정부 그때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른 건 그때보다 훨씬 비싼 금액, 즉 사람들의 소득으로는 닿을 수 없는 금액의 집들을 팔기 위한 규제 완화를 했죠. 그러니 사람들 빚을 내서도 닿을 수 없는 가격이니까 매입을 포기하는 현상 벌어집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수요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이미 됐습니다. 여기에 공급은 계속 진행 중이죠. 3기 신도시, 지금 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런 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또 PF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분양밖에 없죠. 이 분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베이비 부머들 갖고 있는 거 집밖에 없는데 이제 집을 팔아서 여생을 그 돈 쓰면서 생활해야 하니 이미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으면서 기축의 공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집들, 그리고 과거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집들, 이 집을 사줄 수요는 누가 있죠? 그 이후 세대의 몫인데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40년대생 전기 단카이, 50년대생 후기 단카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들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됐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던 세대, 경제의 고도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이들 이후의 세대까지 그 혜택을 입었죠. 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 풍요의 혜택 한 세대 아래인 신인류가 누릴 수 있었어요. 즉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년층, 노년층에 그 부가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죠? 일본은
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을 겪었습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어서 미국과 비슷하게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미국, 일본 부동산 대 금융 3대 7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7, 80%가 몰려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 60세 이상이 금융자산 1000조엔 전체 부의 65%를 60세 이상 이미 은퇴한 세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보유액이 거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연령대별 금융자산 보유액 살펴보면 60대, 70대 2인 이상 700만 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죠. 세대가 어려질수록 그 보유액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30대 150만, 20대 30만, 잃어버린 30년을 겪기 전 세대가 대부분의 부를 보유하고 버블 붕괴 직전에 물린 세대가 빚 갚느라 갖고 있는 금융자산, 즉 쓸 돈이 없는 구조, 이 구조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부동산의 폭등을 경험하고 그 이후 기약 없는 하락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자산의 운용 구조 대부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는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예금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그리고 그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60%를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5%도 채 안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30, 40대 같은 경우 부채도 많고 저축액도 작아서 자산 축적도가 낮고 이걸 분할 상환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쯤 돼서 그 돈을 갚고 난 다음에야 겨우 저축액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죠. 일본 60대가 가장 부자입니다. 고도성장기의 혜택을 누렸던 그 세대가 가장 부자인 거죠. 그리고 80대, 그 다음이 70대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는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단카이 세대가 40대, 50대, 그때가 바로 버블의 정점이었던 1990년대입니다. 단카이 세대가 버블의 정점을 경험하고 끝없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경험했던 것처럼 30년의 시차로 우리나라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능력입니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만큼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사줄 수 있는 능력 훨씬 더 많이 축적했다면 이걸 커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은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후광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달라지고 있죠.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구마구 돈을 풀어주는 유동성의 폭증기였다면 이젠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위해서 풀어들인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여기에 예전처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자국 위주로 돌아가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현실들 이런 것보다는 당장 미봉책을 통해서 일단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자. 그러니 그 버블의 정점에서 광기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앞다투어 사려고 하지만 내릴 때는 아무도 사지 않는 시장이라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은퇴 세대가 과연 지금 그들이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이 집들을 다시 사줄 수 있을까요? 갖고 있는 건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서 20년이 넘은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세대가 과연 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을지 정말 벌어질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지 못해서 안달내고 있는 것, 이들이 안타까운 젊은 세대들입니다. 과천에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국민평형 기준에서 22억이라고 하죠. 준강남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전용 59짜리, 즉 24평, 25평짜리가 17억 정도, 전용 84짜리 21억에서 24억 이 정도의 분양을 합니다. 외지인들 청약을 막아라. 이거 분양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있나 보죠. 다른 사람들 경쟁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내가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유는 이 가격에 분양받으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런 허황된 기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19년도 동일 지역의 분양입니다. 대출도 안 되고
후분양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전용 126짜리 1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5984짜리가 아니라 방 4개, 5개 있는 집들 16억, 17억 이렇게 분양한다고 해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출이 안 되니까 청약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 현상이 19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분양가, 이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에 사람들 청약에 열올리고 있습니다. 19년도 강남에 분양할 때 84짜리 16, 17억 이렇게 분양했죠. 이거 분양하기 위해서 강남 똘똘한 한 채, 아리팍 뭐 이런 거 30억에 팔렸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10억 로또라고 하면서 이 분양 물량을 털어냈어요. 지금은 분양가가 22억, 24억 이렇게 올라갔죠. 이 분양가만큼 사람들이 빚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3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40억, 50억은 된다고 해야 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사람들 정말 주거 비용으로 5, 60억 쓸 수 있는 사람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로또 청약 운운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157만 명이 빚을 갚고 나니까 빈털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빚 갚는데 연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봉 1억 이상 엄청 많다. 연봉 1억 이상 140만 명입니다. 이들 자기가 돈 잘 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0, 30년 끄떡없이 그 이상 벌어들일 거다라고 믿으니까 7, 8억 빚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어쨌든 소득의 구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빚 갚는데 얼마만큼의 비율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빚 갚는데 다 써도 모자란 사람이 157만 명입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 275만 명입니다.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땡겨서 집을 사고 나니 생활이 피폐해졌습니다. 갚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돈을 다 빌려 쓰면서 이 뜨거웠던 시장에 참여했으니 연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금리 내릴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최근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금리 쉽게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빚컷은 잊어라. 미국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고용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던 것,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금리 굳이 내릴 필요 없죠. 시장에 풀어놓은 유동성 너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금리 정책 계속 해야 되는데 경기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금리 내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지표가 나타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정부가 끝까지 집값 떨어지게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 내려서 초저금리의 상황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사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빚을 두려워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과 괴리된 집값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빚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어요. 일본 단카이 세대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40대, 50대를 포함한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그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환경인데 지금 누군가 더 비싸게 집을 사줄 거다라는 기대에 금융노예로 사는 선택을 하는 것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더미를 쓰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